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꺼내는 어떤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아보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답을 네. 정해놓고 그걸 맞추나 안 맞추나 그런 식의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태로 항상 대답을 하는 게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 두 번째 조삼모사. 송미규 선생님 읽으시죠. 많이 들어봤죠? 조삼모사. 조삼모사. 말은 그렇다 아니다가 명확하다. 도는 끝없이 변화함으로 완전한 존재일 수 있는데 그 변화는 개별 사물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곧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한다. 말이란 의미가 정해지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그 말로 표현하는 대상은 개별 존재임과 동시에 보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은 풀포기와 큰 기둥, 운둥이와 미녀 서시 그 예로 들어보면 전자는 작고 큼에서 후자는 추하고 아름다움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현상이다. 아무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이적인 사물이라 해도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똑같다. 이러한 형식뿐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파괴로 보이는 현상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성일 수 있고 완성으로 보이는 현상도 파괴가 될 수 있다. 곧 모든 존재는 형식에서나 운동에서나 구별이 없다. 이러한 만물제동의 이치를 체득한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사물을 용에 맡긴다. 용은 용과 통한다. 사물은 자연 그대로 올바른 모습을 드러낸다. 용은 다시 통으로 이어진다. 자연스러운 작용에는 무리가 없다. 통은 또한 득으로 이어진다. 무리 없이 작용할 때 사물은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인식은 만물의 실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두려는 의식마저 사라진 상태가 도와 일체와 한 경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선택을 고집해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런 것을 두고 조삼모사라 한다.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원숭이 조련사가 어느 날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가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다. 미안.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지. 그러자 원숭이는 좋아라 했다. 실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노여움과 기쁨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시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비에 구별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청균에 맡긴다. 이것을 양행이라 한다. 예, 이 조삼모사의 어원인데요. 그냥 조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나중에 저녁에 4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거에 따라서 실체가 합이 7개 아니에요? 자연적인 입장에선 똑같은데 총합은 사람들의 감정은 아침 저녁에 달라진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 우화인데 이 우화만 직역을 해줄게요. 무엇을 조삼이라고 하는가? 저공이 상수리 못장가 그렇죠? 상수리를 주면서 말했다. 저공이 이게 원숭이 젖자니까 이제 원숭이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러니까 모든 원숭이가 모두 노했어요. 원숭이가 노하면 뭐 가슴 치나? 우다다다? 머리를 긁나? 그래서 장면이 연출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되도록했지 뭐.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원숭이가 모두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명과 실이 이질러지지 않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는데 즐거움과 노여움이 쓰이게 되었으니 또한 자연을 따르는 것뿐이다. 인자가 이 장제에서 보면 그대로 자기 입장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건데 무의자연의 경지에 있는 성인은 시와 비를 조화롭게 하고 천균에서 논이 이 천균은 자연적 균형, 자연적 조화, 균형을 의미하고 큰 의미에서는 자연을
자연의 평행 상태, 이걸 양행이라고 그래요. 양행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누지 않는데 나눌지라도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행해지게 놔두는 거죠. 예. 왜 우리 싸우다가도 그래 그럼 너 좋을 대로 해.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우리 논어에도 나오듯이 그 제어라는 제어죠. 예. 제어가 3년상이 너무 깁니다. 1년이면 곡식도 바뀌는데 1년상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1년상만 하고 쌀밥 먹고 비단 옷 입어도 마음이 편하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다만 이제 제자가 나가니까 저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고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거늘 저놈은 아마 부모한테 3년의 사랑을 안 받았나 보다.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비판한 걸로 보이지만 욕한 걸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공자도 인정한 걸로 보시면 돼요.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봐요. 오늘날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는 예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것보다 외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가세요. 마음이 편하면. 저는 뭐 그거 말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걸로 제사 지낸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냐? 아, 저는 그거 못 벗어나죠. 저는 애한테는 그랬어요. 이 애비는 워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제사 길이 다가오면 물론 이제 예전에 술 먹다가 어머니 기제사인지도 모르고 건너뛴 적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건너뛴 게 아니었는데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때인데 그래도 친어머니 제사는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시고 나 혼자 모셨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남편이 부인한테 자식이 있는데 부인한테 제례를 올리는 법은 없어요. 유교적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나 이제 모르고 1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길러주신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랐냐고. 그래서 같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그날 이제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가시고 그 틈을 타서 어머니가 또 구슬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하면서 그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 해당 날짜가 되기 때문에 구슬하는 과정에 그 어머니를 혼을 불러내서 잘 모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믿겨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 불효자는 옵니다죠. 예.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거 우리 명절 때 재수 문제로 차례 전 붙이다가 이혼하고 형제끼리 의리 상한다는 거 심치 않게 많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성희 씨, 퇴계 선생 그 종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녹화도 여러 번 됐을 텐데 이 친구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에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관습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차례 지내는 것보다는 오랜만에 그 형제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영 선생님 포정해 읽으시죠. 포정해요. 인간의 생명에는 끝이 있지만 알매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쫓으면 위태롭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알매 욕구를 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알미의 작용으로 선악을 구별한다. 그러나 선이건 악이건 간에 사회적 명성이나 형벌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 지나지 않으니 그러한 선악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면 평안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느 날 유명한 요리사 포정이 유나른 희왕 앞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
호정이 소를 손으로 잡고 어깨에 힘을 넣어 발의 위치를 잡으며 무릎으로 소를 누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고기와 뼈가 깨끗이 갈라졌다. 그 리듬을 탄 칼질 소리는 마치 상기문화 경수회처럼 들렸다. 아, 참으로 신기로다. 태왕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발했다. 호정은 그 말을 듣고 칼을 놓더니 태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황공하오나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들고 보이면 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란 모두 소뿐이었으나 3년이 지나자 소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르렀습니다. 요즘 저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각이 멈추고 마음만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를 뿐입니다. 소의 몸에 자연스레 나 있는 틈을 따라 칼질을 함으로 커다란 뼈는 물론이고 근육이나 살이 마구 얽힌 부분이라도 하나 흐트러짐 없이 발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요리사는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고 꽤 솜씨 있는 요리사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뼈에 부딪혀 날이 빠지거나 오래 사용하는 사이에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보십시오. 19년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벌써 수천 마리의 소를 발랐지만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지 않습니까? 뼈 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새에 넣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움직일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육과 뼈가 얽힌 어려운 부분에 이르면 마음을 다잡고 긴장합니다. 눈을 한 점에 집중하면 동작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를 지경에 이릅니다. 이윽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살점이 흙덩어리처럼 뼈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긴장을 풀고 칼을 든 채 일어서서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잠시 그렇게 선 채로 있다가 이윽고 냉정을 되찾으며 칼을 씻어 챙겨 넣습니다. 태왕은 감동했다. 정말 훌륭하구나. 호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이치를 터득합니다. 예. 이 포정은 이제 이것도 보세요. 군주가 오히려 백정의 말을 듣고 도를 깨우친다고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장자부에서는 무의자연의 경지에 도달한 도인으로 상징화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실 사회에서 뭐 신분 귀천 따지고 뭐 젊은이 노인네 따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은근히 비꼬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는데 삶은 한계가 없다. 근데 한계가 있는 나의 삶으로 한계가 없는 무한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태로울 따름이다. 그쳐야 되고 알므로 알고자 하는 것은 위태로울 따름이다. 그 다음에 이게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죠. 위선 무근명. 선을 행하더라도 명예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예를 의식해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행동할 때 너무 지나치게 티나게 해서 형벌에 저촉되지도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볼 때 횡단보도 없는 상관없어요. 무의자연으로.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것도 자연이야. 근데 저는 늘 부끄러워요. 어떨 때 보면 저는 이제 집 앞에서 일단 버스를 타는데 동화산역 바로 앞에 서는 버스가 있고 한정거장을 걸어야 되는 이제 버스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정거장 전에 오는 걸 타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제가 이제 일찍 나오는 편이니까 차량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거리는 깜빡이 불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보통 왜 그 일반 도로는 그 차량이 적을 때는 깜빡이 불로해서 빨간 파란 불 신호가 없잖아. 근데 사거리는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적어도 그 신호가 아주 우직하게 10초 뭐 30초를 지켜요. 네 군데 싹 둘러보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건너면서 늘 찝찝하긴 해요, 사실. 예. 당당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독실함에 따라서 법칙을 삼는다면 요 두 가지를 원칙을 삼아서 자기가 잘 실행을 한다면 보신할 수가 있고 육체를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을 온전히 할 수가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을 기를 수 있다. 이 치는 부모가 아니에요. 예. 나의 정신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나의 주어진 그 생명 장수를 다할 수 있다.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 뭐 손이 닿는 곳, 어깨가 뭐 기우는 곳, 발이 향하는 곳, 무릎이 접촉되는 곳 다 일사불란하게 적중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상림이라는 춤에 부합하고 뭐 경수의 모임에 이거 다 그 하나의 성어예요. 적중하여 문해군이 말하기를 야 훌륭하도다. 기술이 아마도 이런 경지까지 이를 수 있을까? 너 칼 쓰는 기술이 이 정도까지 이르는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포정이 석도대활 칼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해서 말했다. 제가 자기를 낮춘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건 도입니다. 도이고 그 기술에 나아간 것 뿐입니다. 처음에 제가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이 온전한 소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처음 잡을 때는 다 살아있는 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난 뒤에는 일찍이 온전한 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 소를 잡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해체되는 부위만 딱 보이니까 저 소는 이미 죽은 거야. 지금은 이런 그 플레이보이 기사가 안 떠요. 옛날에는 그 썬데이 서울이라고 그 재미있는 그 주간 잡지가 있었는데 여자들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들이 앞에 도배가 되고 해서 저희 어렸을 때는 참 이게 보고 싶어서 서로 안달을 하던 저 안영수 선생은 아시나 보다. 여학생들은 별로 뭐 많이 봤어요. 샘터하고 다이제스트하고 그거 샘터는 그 우아한 잡지인데 왜 그걸 갖다 비교하세요? 아니 근데 다이제스트에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자들이 핸드백을 좋아하는 걸 그 기화로 핸드백 선물을 해서 여자를 유인해서 해가지고 뭐 여대생을 150명인가? 예. 그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예. 근데 그게 썬데이 서울에서 다룬 바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썬데이 서울은 그 남자를 물론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여자들의 그 명품 핸드백에 대한 욕심 그 플레이보이의 답변 그걸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통하는 여자가 없었다. 포정의 우를 일찍이 체득한 자기가 여자를 딱 보면 어떻게 하면 넘어온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저는 가끔 그 육회는 좋아하는데 제 주변은 그 뭉티기도 육회 종류더만. 근데 뭘 그걸 뭉티기라고 그래. 육회라고 하면 편히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리고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예. 그 대구에 유명한 백종원이 갔다고 하는 그 집. 한 접시 나오는데 접시를 들어서 거꾸로 들어도 안 떨어질 정도로 이게 고기가 접시에 찰지더라고요. 예. 저는 방산시장 청교서가 가보라 해서 방산시장 가서 한번 먹은 적은 있어요. 이렇게 남들이 즐기질 않으니까 뭐 저 역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저 우리 엄마 잘하는데 언제 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그 예전에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피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낚시도 중단했고 가능하면 회를 안 즐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횟집이 깔끔해서는 좋아하는데 침 넘어가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을 바꾸면 장자가 과연 이 포정을 좋게만 볼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인간을 위해서 소를 잡는다는 거고 장자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요지는 어떤 우리가 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핵심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뒤에 나오죠. 두께가 없는 것으로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께가 없기 때문에 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녀관계에 적용하면, 제가 너무 우리 안소연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남자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본인만이 알고지 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내 관점을 쌓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버려. 그럼 모든 남자가 다 내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많아서 어떻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한정도 안 되고. 안선생님이나 저나 비슷한 입장이네.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훌륭하구나.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서 어지에 준 말이죠. 거기에서 양생할 수 있었다. 양생을 얻었다 하지 마세요. 예. 기를 양자의 동사를 캔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 이 장자라는 책을 읽다 보면 특히 서글프고 좀 좌절이 될 때 의안이 되는 우화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장자처럼 산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예. 안영신 선생님이 그다음 포정해요 읽었고, 좀 목이 아프고. 예, 안소윤이 읽으세요. 무용지용. 장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무용의 용, 옥수석이 제나라를 여행하다가 고건이라는 곳에 이르러 토지신을 모신 사당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보았다. 그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가릴 수 있을 만큼 크고 굵기는 배가름이나 되며 그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정도이고 지상에서 7, 8척 높이가 된 지점에서야 가지가 뻗어나 있었다.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지만 해도 수십 개는 되었다. 그 주위에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으나 옥수석은 건축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난 척 없었다. 한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던 제자가 스승석에게 달려가 물었다. 제가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렇게 훌륭한 나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석이 대답했다. 건방진 소리 말거라. 저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배를 만들면 그냥 가라앉을 테고 너를 짜면 금방 썩을 것이고 그릇을 만들면 곧 망가질 것이고 문을 만들면 진이 흐를 테고 기둥을 만들면 종이 쓸 게야. 그러니 저건 제목으로 쓸 데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게야. 옥수석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그 상수리 나무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너는 도대체 나를 어디다 비교해서 쓸모없는 나무라 하느냐. 필시 인간에게 유용한 나무에 비교했을 테지. 하기야 배나 귤, 유자 같은 열매는 익으면 사람들이 따먹고 그러다 보면 가지도 부러질 테지.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어질 것이야. 결국 그 나무들은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삶이 괴롭고 그러니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리지. 스스로 세속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오늘날까지 오로지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이기를 바라며 살아왔다. 이제 천수를 마감하려는 때에 이르러 마침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 너희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내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야. 만일 내가 쓸모있는 나무였다면 벌써 비워졌을 것이야. 다시 한번 말해두겠는데 너나 나나 어차피 자연계의 사소한 현상에 지나지 않아. 그런 물건이 다른 물건의 가치를 정해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너처럼 쓸모있는 존재이고 싶어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자야말로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 나처럼 쓸모없는 나무의 진가를 알아볼 리 없지. 다음날 아침 옥수석이 어젯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자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간절히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싶었다면서 왜 사당 앞에 신목이 되었을까요?
신목이란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옥수석이 대답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저 상수리 나무도 겨우 신목이 되어 사당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야.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자신을 헐뜯는 소리라며 들은 척도 안 하. 신목이 안 되었더라면 잘려버리고 말았을 테지. 사람들이 저 나무를 신목이라 우러러 보는 것도 당치 않아. 나무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따름이니까. 예. 이게 이제 무용지용 고사가 장자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의미는 대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안소연. 공부는 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응? 지금 당장은 학위를 낼 것이고요. 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 창공을 놔라. 생활을 생활. 여기 주인공은 장석이에요. 그러니까 석공이겠죠, 석공. 석공이 이제 도제 교육을 하면서 아마 그 유람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나무를 만나게 됐는데 석공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큰 나무를 그냥 놔둘까요? 그러니까 야, 그런 말 마라. 야, 산목.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다라는 거죠.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이 나무 재질이 굉장히 무거웠던 모양이죠. 예. 그다음에 관곽을 만들면 그러니까 관이나 곽을 짜게 되면 빠르게 썩어버리고 사실은 이게 장자식으로 말하면 관곽은 빠르게 썩는 게 좋죠. 그래야 시신이 곧바로 흙과 동화되니까. 그다음에 그릇을 만들면 빨리 훼손되고 문이나 집을 지으면 액이 줄줄 넘친다. 그러니까 진액이 그 나무에서 흘러내린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면 좀도 짜죠. 좀이 슬고. 그래서 재질이 안 되는 나무다. 쓸모가 없다. 예. 따라서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장수를 오래 살 수 있는 나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장석이 돌아와서 그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태어나서 넌 뭘 기준으로 나보고 쓸모없다 그러냐. 그 내용은 다 알아들었죠. 나는 남들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를 누리고 이제 머지않아 나는 죽을 거다. 근데 이제 장석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당신도 사당에 의지해서 남들한테 우러름을 받은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 아까 붕세 얘기하고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일반 나무보다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고 베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자의 다른 편에 고든 나무는 베어지는 데 가깝고 베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맛의 샘은 고갈되기 쉽다. 이것도 역시 지금과 같은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라는 기준이 뭐냐, 어디에 둘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쓸모일 수가 있다. 뭐 세옹지마가 연상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 나는 진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진짜 우울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경우도 있죠. 분명히 우리 뭐 짧은 인생사에서도 보면 분명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쓸모 있은 거 없으면 분명한 차이 있을 때가 있죠. 특히 그 군대 가서 그 행정병이나 이런 거 될 때 참 거의 뭐 전쟁 수준이죠. 뭐. 그래서 이제 추사병 하고 싶은 분들은 주임상사가 와서 자, 여기
그 요리 경력 있는 놈, 자격증이 없는 중에서 이제 고르려다 보니까 자격증 있는 애들은 다 그래서 고르고 그 손 들고 이제 일어나면 무조건 대부분 손 들거든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 첫 질문이 뭐냐면 너 육개장 어떻게 끓이나 재료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에이씨 그거 다시. 근데 실제로 뭐 남자들 많이 하는 거지만 마음 편한 건 그 보병이에요. 일방방. 근데 이제 행정병, 저도 행정병 했습니다마는 잠을 못 자요. 거의 훈련 있을 때는 자켓 짜고 뭐 차트 만들고 타자 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쓸모 있다고 그러면 그걸 또 군대는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는 조직이거든요. 무용지원과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더 보죠. 이 해자는 해시예요. 이 장자와 둘이 친구죠. 해시가 이거 한번 안 선생님 보이죠? 한번 읽어봐요. 해자위 장자왈 마언무용 장자왈 지무용이 실가여 언용이 천지비불 광차대야 인지소용 인지소용용 족이 연즉 측족이 집지치 방천 인상유용복 해자왈 무용 장자왈 연즉 무용지위 용야 역명이. 예, 위의 내용에 대한 거의 결론과 같은 얘기예요.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무용을 말했다. 쓸모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기를 무용을 알아야만 비로소 쓰임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무용을 모르면 그 유용성도 함께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천지는 넓고 또한 크지 않은가. 응? 천지는 넓고도 크다. 그런데 사람이 소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은 다리를 이만 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이 교실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교실에서 제가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 그 땅의 범위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 진짜 나에게 쓸모 있는 땅은 내 발이 딛는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범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다리를 제외하고서, 그러니까 다리 주변을 깎아서 깊은 샘까지 비탈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쓸모 있다고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나의 그 다리 걷는 습관에 밟는 부분 남겨놓고 다 비탈을 만들어 버리면 그 남아있는 그 땅이 그 사람에게 쓸모가 있게 되겠냐 이거예요. 진짜 멋진 비유죠. 해시가 말해도 그거 어떻게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걷겠어? 불 안에서. 예? 참 이게 시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녹화되는 면에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공개적인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삼성의 1등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을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진물 다 빨아먹고, 제가 알기에 최고의 석학들, 기술자들이 삼성에 와서 3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드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좀 과장일 수 있겠죠. 저는 뭐 관련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삼성에서 이건희 씨가 직접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 명의 리더가, 기술자가 5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1등주의의 폐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성대 있을 때부터도 제가 많이 인용한 얘기인데, 야, 이 양반 진짜 무식하다. 적어도 리더가 할 얘기는 아니다. 그 한 명의 리더가 그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49,999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술이 평가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등주의만 이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장자의 무용지용을 좀 의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자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무용, 쓸모없는 것이 쓰임이 된다는 것이 또한 분명한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3일 전인가 집에서 저는 맥주 먹으면 한 두 캔만 먹거든요. 물론 이제 마트에서 박스로 조그만 뭐 6개씩 있나? 그걸 대량으로 사다가 참 운도 좋아. 예, 그 이벤트 할 때 보면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 박스에 실려 있는 거기 그 전화번호에 의해서 그 맥주 샀다는 2만 원 이상 사면 이벤트인데 싫어합니다. 찍어 보냈어요. 보냈더니 무작위로 추첨했는데 10,000원 상품권이 당첨이 됐어. 예. 그러니까 절반에 산 거죠. 기대 안 하니까 또 그런 뭐 기회도 오고 그러던데. 예. 본래 예를 들려고 했던 거 까먹었네. 예. 아, 근데 맥주 얘기다 그랬구나. 그게 이렇게 잘 알 거야. 이걸 따려면 손톱이 잘 안 들어가잖아. 여자 손톱은 모르겠다. 따다가 저는 이게 굉장히 손이 여립니다. 예. 생김새보다는 좀 여려요. 피부도 약하고. 근데 좀 무리를 줬나 봐요. 어제부터 이게 여기 시커멓게 멍이 들어버렸어. 손톱 안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손톱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 생각하면 손톱을 좀 단련시킬 걸. 예.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맨날 좀만 길면 잘라버렸더니 오히려 깡통 딸 때는 이게 쓸모없는 나약함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쓸모없다고 그래서 우리 안 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아버렸는데 파고 난 다음날 갑자기 또 쓸모가 생기는 경우 있죠. 뭐 각자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이 무용지용에서 더 유명한 예문인데요. 네, 원문 보고 대충 번역해 줄게요. 여기선 주인공이 목수가 아니라 장자 본인이에요. 장자가 산중에 가다가 큰 나무를 만났어요. 상황 설정은 비슷하죠? 네, 지엽, 가지와 나무가 아주 무성한데 벌목, 나무 베는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면서도 그 나무를 취하지 않아요. 나무 뒤딱 크다면서도 벨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장자가 그 목수한테 까닭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수가 말하기를 쓸만한 게 없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얘기죠. 내용 스트는 비슷하죠. 그래서 많이들 혼동하는데 뭐 혼동해도 여러분들은 뭐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장자가 말하기를 이 나무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 나무는 부재,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 1000년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천수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 선생이 산에서 나와서 고인, 얘 친구의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이 머물사자예요. 그 친구가 기뻐하면서 그 더벅머리 그 아들에게 명해서 여기서 기러기라고 돼 있는데 기러기 고기를 먹었나 모르겠어요. 또 기러기를 또 어떻게 집에서 기릅니까? 예, 보통 거위라고 번역을 해요. 거위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이제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청해서 말하기를 한 마리는 울 수 있고 그 한 마리는 울지 못하는데 바라건대 어떤 놈을 잡을까요? 거위가 왜 이상한 사람 오면 꽥꽥거리잖아요. 근데 아버지 저기 한 마리는 꽥꽥거리는 놈이 있고 한 마리는 꽥거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잡을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제 아버지 주인이 그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그래서 결국은 요리가 된 거야. 예, 울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어요.
엊그제 산중의 나무는 그 재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천수를 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 저 주인의 거위는 울지 못하는 재주가 없다는 것으로 죽었으니 선생님은 장차 어느 쪽에 처하실 겁니까? 남들에게 능력이 있는 입장을 취할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 입장을 취할 겁니까? 참 곤란한 질문 아니에요? 그러면 사제지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을 지금 장자가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서 제자들한테 쓸모가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천수를 누리나? 피곤하지 않나? 이런 질문 받으면 장자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사실은 이런 주석은 없지만 곤란한 질문이죠, 이 자체가. 산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천수를 누리고 저 거위는 주인에게 쓸모가 없다고 해서 유리화돼서 팽을 당하는데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입장이 될 겁니까?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죠. 예? 교수님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좀 이따 장자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장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추는 자기 이름이에요. 장자 이름이 추예요. 나는 장차 저 그 재주 있음과 재주가 없는 사이에 처할 것이다. 재주가 있는 것과 재주가 없는 것 그 사이는 유사하면서도 그렇지 않다. 따라서 얽매임을 모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휴 너한테 이런 질문 받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럴듯하지만 나는 그 중간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신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니들한테 휘둘리고 있지 않냐 이거죠. 저 도덕을 타고서 이렇게 그 떠서 논이는 거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명예도 없고 헐뜯음도 없고 한 번 용이 됐다가 한 번 뱀이 됐다가 하늘을 날다가 땅을 기다가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여시구화 이게 사자성어죠. 때와 더불어 함께 변화하며 전의 오로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기꺼워하지도 않고 한 번 올랐다가 한 번 내려오고 조화로서 헤아리며 만물의 조상과 조상에서 떠돌면서 논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얽매이는 것이 없고 신농이나 황제의 법칙의 경지이다. 그 다음에 나오죠. 만물의 실정이나 인륜의 그 뭐예요? 독단 같은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장자 역시도 무용지용의 최고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결국은 이런 거죠. 무용유용을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얽매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자는 제자들한테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도 이루지 못하는 무의자연의 경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얘기의 결론은 사자성어로 부질없다. 사실 있다 없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뭐 시기마다 다르고 미래 다를 것이고 과거 다르죠. 예. 최근에 제가 희민스님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 중에 이 번뇌에 우리 세속인들이 가장 많은 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 장자하고도 통한 얘기고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로 기대 없이 우리 현실적인 인간이 살 수 있냐? 좀 더 확대하면 꿈이 없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말은 부질없다, 분별하지 말자 그러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기대감, 나 자신의 꿈을 키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꿈을 내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독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조금만 더 참자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자기 위안을 삼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장자의 장자의 솔직한 입장 들었잖아요. 나 역시도 무용과 유용성의 그 중간에 처하고 싶지만 이미 내 기준으로 분별이 있는 입장에서야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장자의 그 상대주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이론은 해이론과 가깝다.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적어도 장자의 이런 메시지들은 충분히 우리의 현실적인 나눔이라든가 구분, 좌절 이런 거에 한편으로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재는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장자 철학을 이해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유용성, 이러면 장자가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부질없다고 그러지만 부질없으면 술도 끊어야지. 근데 가장 좀 우울할 때는 맥주 2캔이라도 먹으면 알딸딸해지고, 예, 뭐 이해도 되고, 예, 이런 경지는 안소연 이외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 예. 알딸딸한 경지가 노자 장자가 말하는 현동의 세계예요. 예. 아까 양행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죠. 천균에 논인다, 소요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장자가 좀 남았죠? 예, 요 남은 부분 다음 주에 하고, 그 장자 자료 올린 거 보셨죠? 제가 그 장자 우화를 좀 많이 다룬 논문인데, 거기에서 그 우화 중심으로, 사실 오늘 장자의 본질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자하고 다른 거는, 노자는 정치나 세금이나 어떤 군주와 신하, 리더와 그 조직원 이런 그 현실적인 비유가 많은데, 장자는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장자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해탈,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자보다는 장자가 논리적으로 훨씬 더 상위에 있고 극단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 마치 공자가 현실주의적인 측면이라면 맹자는 굉장히 이상주의자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시 끌어내린 게 순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는 아주 현실을 사랑하고 사랑의 의미도 강조하지만 플라톤은 어때요? 플라톤은 이데아 이론으로 극단화시키잖아요. 근데 다시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개인적인 철학적인 편력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동양 철학, 물론 서양 철학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동양 철학은 뭐 서당에 다니면서 막연하게 그냥 익힌 것 뿐이고, 제가 서양 철학 하다가 동양 철학 왔다가 가장 먼저 접한 게 순자 묵자였어요. 와, 너무 서양 철학과 같고 논리적이고, 게다가 이게 40 정도 되니까 유교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5, 60대가 되니까 범위가 또 달라지는, 뭐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그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느끼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철학사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자가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또 나이를 먹고 시야가 이제 달라지면 장자가 와닿는 날이 올까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걷는데 필요한 걸 빼놓고 땅을 다 깎아버리면 이 발 닿는 부위가 나한테 걷는데 유용할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 나한테 표를 찍어주는 사람만 국민이다. 그러면 그거 정치 제대로 하는 거겠어요? 나와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극단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하고 지금 우리 바이든 지금 싸움하는 거 보세요. 그거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죠. 그 이전 투표에서도 그렇지만 그 엘고 부통령인가 그 사람은 대통령 출마했다가 표수가 자기가 많았지만 재검표 단호히 거부하고 승복해버리고, 그리고 명분이 뭐였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서로 이걸 양극화되기를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자의 무용지용을 더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나 찍어주는 사람만 유권자다,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아니 얼마나 장자의 메시지가 다가와? 왜 안 다가와? 에? 그런데 적용하면 얼마나 충분한 장자의 말이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그 알량한 조그만 그 좁은 입장에서 이건 나한테 필요 없어 집어넣어 어린아이를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도 먹이고 싶고, 아니야 이건 맛은 지금 없어도 먹어야 돼.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투정 부리는 것 같아. 그 간식 주면서 장자의 무용지용을 강의는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알 거 아니야, 이 부모의 마음을. 그때 부모가 그 유명한 그 장자의 무용지용 때문에 지금 그때는 내가 입맛 없어 안 먹는다고 우겼지만 그때 먹어둔 황토흙이 이렇게 커서 나한테 도움이. 저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하고 황토흙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골에는요 이 벽이 황토를 많이 바르잖아요. 특히 이제 거기다가 이 벽이 황토흙이 많은데 실제로 무슨 벽돌도 아니고 도배 안 한 방도 많아요, 이 시골에서 보면. 근데 이 황토흙이 오래되면 부스러져요. 근데 여기에 황토흙을 이렇게 입에 넣으면 달짝지근하거든. 근데 요새는 그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물에 타서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어려서 자연스럽게 먹을 게 없어 먹은, 그게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될 줄은. 그래도 와닿지 않아? 그 다음에 기술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인간의 기술이라는 건 자꾸 진보하면서 과거의 기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진정한 기술은 그야말로 칼을 열심히 갈아서 소를 빨리 잡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으로 뼈와 근육과 요 사이로 칼이 삭삭삭, 그냥 당장 그냥 칼을 갈면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소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의 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저 소를 해체하는 거 못 봤죠? 돼지 해체하는 거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소 잡는 칼, 마장도에서 돼지 잡는 칼이 여러분 얼마나 클 것 같아요? 별로 안 큽니다.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 물론 크게 부위를 날 때는 큰 칼 쓰지만 부위별로 할 때는 요만한. 그러니까 일반 정육점들은요 전화하면 오토바이 타고 기술자가 와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육점 앞에서 왜 돼지 크게 자른 거, 다리 달린 거 이렇게 메고 정육점 들어가는 거 구경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정육점 사장은 해체를 못해요. 갈비와 부위별로. 그건 전문가가 와요. 전문가가 오면은 30분 이내에 완전히 부위별로 다 해체가 되는데 요만한 칼, 아주 예리한 칼이에요. 보면 신기해요. 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결대로 쫙 하거든요. 그리고 대가를 받고 딱 오토바이 타고 단정육점 갑니다. 저는 이 관련된 사람이 지적 중에 한 명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도 장자의 말이 와닿지 않는다고 그럴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야. 논문 쓰는 것도 마구잡이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딱 명상을 해. 뭐가 중요한지부터 따져. 응? 강아지가 중요하냐? 내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냐? 예습을 하는 게 중요하냐? 그거를 딱 맥주 한 캔을 먹으면서
5분 내지 30분을 생각하고 그래 결심했어. 그러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훨씬 더 학교 오는 날이 즐거워. 이게 장자가 그 안소연 선생한테 유용성을 주는 메시지야. 그냥 칼 갖다 대고 무조건 들이대서 서로 해체하려고 하는 거하고 결에 따라서 고민을 해서 결에 따라서 해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또 와닿지 않는 내용이 또 뭐가 있어? 붕세 이야기. 어? 누구 얘기? 붕세. 붕세.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함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다만 크고 작은 거시적이냐 미시적인 의지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조롱하잖아요. 까마귀나 까치는 쓰르라미 같은 것도 비웃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는 한철도 제대로 못 살면서 옆에 있는 나무 날아갈 때 바람이 불면 휩쓸려서 땅에 떨어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붕세의 깊은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태풍이 와서 이륙이 되게 되면 그거는 참새나 까마귀나 까치가 전혀 모르는 그 드넓은 거시적인 입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장자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세도 의존하는 것이 있는 한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걸 넘어설 때 그게 소유유고, 장자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나도 뭐가 쓸모 있음과 쓸모 없는 것인지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분별에 집착하고 비교에 집착하고 좋다 나쁘다 자기 선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데는 장자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유용성을 갖지 않느냐. 이게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송미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자 얘기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네. 아니 자유롭게 대답해요. 또 쫄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영신 선생님은 어때요? 장자의 이런 메시지가? 그냥 와닿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기 여시 누가 뭐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때로는 물어봐봐 살짝 들어. 네. 그게 절대 경지예요. 예. 그런데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본질을 아셨으면. 여시 뭐 구? 여시 구화. 응. 때로는 뭐 때와 더불어 함께 때와 때에 알맞게 변화된다는 거죠. 알맞게 변화. 예. 자기 기준을 고집하지 말자는 게 이건 뭐 어부사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조영 선생님은 또 질문 안 하면 서운해하실 거 아니에요. 어때요? 장자의 오늘 들은 얘기가? 저는 아까 그 붕세 우화에서 익히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은 대기만성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붕세가 날기 위해서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날개짓을 크게 펼 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중요성 그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장자의 시선에서 네. 하셨던 어떤 그런 구분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동양 철학의 그 어떤 원전 자료들을 이해하고 보급하는 그 일부 유튜브들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진짜 제가 그 한 편씩은 거의 다 본 것 같아. 뭐 강신준이 그 얍삭한 그 한문 지식 가지고 바둥대는 걸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정말. 도울도 마찬가지 측면이 있어요. 대기만성, 노자에 나오는 대기만성은 웃기는 얘기예요. 노자에서 말하는 이 대기만성은요, 노자의 본래 취지는 대기만성이 아니에요. 현행본에는 이렇게 돼 있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아, 그럴듯해, 일반인들이 올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반대말이 뭐예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럼 아유, 엄마 대기만성이야. 야, 얘 노자에 나오는 이 말을 왜곡해가지고 이게요, 주간본에는
진정한 그릇은, 자연의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이 노자에서 말하는 대는 진정한, 참된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크다라고 번역하니까 세속화돼서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잘난 척 한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론 우리가 해석학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원래 뜻은 어떠하든 그 시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유용하게 해석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게 해석학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좀 열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더라도 본래 그 사상가의 본래 취지는 이해하고 자기 해석학 입장에서 뭐 유튜브를 하든 강의를 하는 건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문자에 집착을 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만이다.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